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영상 댓글에도 우리 김일구 상무님을 모시고 우리 상무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사이트를 좀 많이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일단 올해 이 증권 시장을 보면 코로나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동학개미로 불리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뭐 기관과 외인이 던지는 매물을 받으면서 이제 버티고 오히려 상승해 왔는데, 요즘 이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증권업계로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 생겼죠. 20년 만에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하겠다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셨고, 뭐 매매도 굉장히 많이, 거래대금이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한 가지 걱정은, 업계 전반적으로 걱정은 그런 게 있죠. 증시기억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도 잃어본 적, 지금 들어와서는 한 번도 잃어본 그렇죠, 적이 없겠죠. 예, 근데 한 번 잃고 나면 이게 참 어쨌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겠죠, 그죠? 이게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고무돼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만약에 강세장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이제 계속 사실 뭐 투자를 계속 하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들도 좀 있고, 그래서 각 증권사들이 새로 들어온 개미 투자자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거래량과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으로 맞습니다.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약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이게 좀 기조적으로 뭔가 턴이 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타났던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는 좀 많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특이하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뭐 통화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가계부채 증가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이게 이제 대출이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도 안 되겠다 싶은지 신용대출을 억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도 올려버리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올려버려요. 이런 걸로 하면서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주식 시장에 새로 들어온 개인 투자들 포함해서 이 조그마한 종목에 투자하시는 사람,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에 대한 믿음은 사실상 좀 많이 약한 종목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내가 산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누군가가 살 거야, 라는 거. 그러면 되는 게임이에요. 내가 산 것보다 그렇죠. 더 높은 걸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돼요.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신용대출을 억제해 놓고 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내가 올려놓은 그 가격에 살 사람이 나오겠느냐라는, 이게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나보다 비싼 가격에 살 사람이 있으면 돼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해온 투자자들은 이건 빠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 어쨌든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상승을 보고 투자를 하자. 예금 1% 이자 그거 받아가 뭐 하겠냐, 이런 분들이 아마 남게 될 것이고, 근데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은데 신용대출 억제해놔서, 그리고 내가 내는 이자는 1%가 아니거든요. 4, 5%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빠져나갈 것 같고, 제가 볼 땐 그래서 이거는 조금 크게 올라갔던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하는데, 상당 정도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의 자금도 단기 자금과 장기 투자 자금, 이게 좀 나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융자가 뭐 17조가 심지어 한 15조 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치로 봐야 되나요?
근데 그게 뭐 그런 거죠. 위험이라고 하는 게 뭐 사고가 생기는 예라는 건데 사실 위험하다고 따지면 도로에 자동차 다니는 거 다 위험한 거죠. 그렇죠. 저거 까딱 잘못하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험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다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신용대출 받아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뭐 여기저기 상처가 너무 큽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여윳돈의 경우에는 아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지나갈 거야 괜찮아라고 하고 넘기고 일상생활들을 하게 되는데 빌린 돈의 경우에는 이게 당장 내가 이자도 나가는데 거기다가 또 반대매매 위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넘어갑니다. 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억제를 해주는 게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좋은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이번에 그 개인 투자자들의 큰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유동성이 확 공급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더 올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어떤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현재 외국인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외국인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비싼 값에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매도를 못하게 해서 끌어올린 주가인데 이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높은 가격에 산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그런 네.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그게 만족스럽지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기네들이 볼 땐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돼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 역시 그 뭐 장단점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사서 올린 주가인데 새로운 개인들이 들어와서 사야 되는데 새로운 개인들이 이제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개인들 사이에 손바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새로이 그 또 다른 개인들의 자금이 확 들어올 만한 또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과연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좀 우리가 이제까지 이 장세를 끌어왔던 기대감 중에 하나는 뭔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연준이 뭔가 또 유동성을 공급하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면서까지 뭔가 대책을 만들 거야. 이 기대감이었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그렇게 크게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도 안 생기고 그냥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될 때에 과연 이 어떤 모멘텀으로 이게 유지가 될 것인가.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처음부터 이 국면에 처음부터 연준이 돈 푼다 그럴 때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자본시장으로 돈 들어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하고 있는 정책이 버냉키식의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버냉키가 했던 정책은 뭐 흔히 말하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이 주택 시장으로 돈을 푼 거죠. 네. 주택 가격이 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택 가격을 올리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자산 가격이 전반이 상승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고, 근데 지금 이 정책이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걸로 통해서 했던 거죠.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이 하고 있는 정책은 이 자본시장에 돈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시장이 떨어진 것도 없고, 주식시장이 떨어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방식은, 의회가 승인해준 돈을 갖고 이제 기업들한테 대출이 나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네. 고용 증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버냉키가 썼던 정책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를 위한 정책이었어요. 금융위기가 와서 메인스트리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스트리트라고 한다면 금융을 제외한 다른 실물 경제. 이쪽은 모르겠고 일단 금융부터 살리자라고 이쪽에다 돈을 마구 퍼부었고 이쪽이 막 무너지기도 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갔던 것이고. 근데 지금 이번에 문제는 금융이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이쪽 실물 경제로 돈을 넣지 금융에는 돈을 안 넣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성견지명은 없어도 다들 후견지명은 있거든요. 네. 뒤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옛날에 버냉키가 그런 거 해가지고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더라라고 하면서 이번도 똑같이 연준이 돈 푼다 또 올라가겠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계속 지금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돈은 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하게 이걸 이제 개인의 대출을 많이 받게 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 이렇게 돈이 은행에서 많이 빌려 나온 건데 이걸 마치 연준이 돈 풀어서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이거저거 섞어놨어요. 연준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발생해도 옛날처럼 자산 가격을 올리는 이런 정책이 아니고 자산 가격은 이제 가급적이면 막아놓고 이쪽으로 돈 들어가는 거 막아놓고 이쪽으로 돈을 넣으려고 하는 게 정부 정책이나 중앙은의 역할이고, 근데 개인들은 이제 사람들은 돈을 넣을 데가 없죠. 채권도 예금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마치 중앙은행 이쪽으로 돈을 넣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미 연준이나 중앙은행을 가장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도대체가 이거는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게 적당히 섞여가지고 우리가 착시 현상을 가진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장이 흘러왔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네. 과정. 그러니까 이 장이 올라온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이제 경제가 폭망하다시피 떨어졌다가 이게 회복을 좀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계속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게 가령 한 70% 정도까지 회복을 못했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가령 미국 시장이 100 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110도 가고 막 이런 것이죠. 요거를 마치 중앙은행이 돈 풀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연준이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국내에서 사람들이 은행에 가 돈을 막 올리고 은행이 그 돈을 마구 빌려줘서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건 연준이 만든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새 그 정부에서 그 대출 규제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타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시장에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본시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출로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 저는 좀 많이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 자리를 가계 빚이 메꿨어요. 가계가 빚을 내서 외국인들 나가라고 돈을 준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럽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뭐 사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때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그 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수세가 따라와 주면서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오르지 않으면 이제 재미없네라고 이제 팔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또 다른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대주주 조건 문제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감안을 해보면 그 개인들 사이에서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금을 헐어서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거는 들어올 만큼은 들어왔겠죠. 그리고 과거에 들었습니다만 그 예금이 단기성 예금으로 묶여서 금리가 굉장히 낮아도 주식시장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현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기업들도 네. 그렇고. 그 현금을 주식을 투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봤는데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3분기 기업 실적 보면 왜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이렇게 깜짝 실적 발표했잖아요. 이러한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새로운 어떤 자금을 끌어들이거나 장을 올릴 만한 모멘텀으로는 좀 약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 기업의 실적이 증가는 돈의 증가가 없어도 이게 주가의 상승을 낳습니다. 돈이 유동성이 늘어나야지만 꼭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돈 안 빌려준다는데도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 사는 사람이 더 가격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파는 사람이나 이 가격 아니면 안 팔 거야. 기업이 실적이 좋아졌는데 왜 돈이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팔지는 않지. 나는 지금 당장 현금 없을 때라고 생각하면 가격을 높여서 팔고, 사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높여서 사요. 이렇게 하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다고 해도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몇몇 기업들의 실적이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라는 우리가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소비를 하는 거죠. 소비를 하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자제품의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뭐 그다음에 또 이제 가구 인테리어 바꾸고 이러는 거. 미국 같으면은 저 깜짝 그 기업 코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보면 POOL 풀이에요. 이건 뭐지? 보니까 진짜로 집에 풀장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이것도 치고 올라간 실적이 워낙 잘 나온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그 우울함을, 그러니까 소비로
많이들 해결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비는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한번 증가하고 나면 한 분기, 두 분기 만에 다시 내려와 버립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경기 침체와 회복 과정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 중앙은행이 마구 퍼부어가지고 일단은 제일 그 만만한 게 소비거든요. 기업 투자는 뭐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투자를 잘 안 해요. 근데 소비는 사람들한테 돈 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소비를 확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가 돈을 주든 중앙은행이 뭐 이 돈을 풀어서 집값을 끌어올리든 어떻게 하든 하면 소비는 곧바로 올라옵니다. 특히나 미국은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거 한 분기 아주 길면 두 분기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소비가 증가했던 게 훅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뭐 집에 텔레비전 6개월 만에 한 번씩 바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꾸고 나면 끝난 거예요. 이게 다시 내려오는데 그때 이 올라오는 다른 산업들 소비 말고 기업의 투자가 올라와서 요걸 맞춰줘야지. 그 받쳐주는 지점까지 이게 다시 내려오는 그러다 보니까 더블 딥은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또 더블딥 직전 단계인 것이죠. 직전 단계이고 그 이후에 다시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환율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똑같이 물건 팔아봤자 물건 10% 더 팔아봤자 환율이 그만큼 떨어져가지고 이게 원화 매출로는 늘어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환율 떨어진 것도 주식시장에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은 없어도 실적으로 올라갈 거야 생각했던 사람들이 환율을 보고 실망을 하는 거죠. 거기다 이 환율이 그냥 우리만 일시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단 말이죠.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중국 위안화하고 우리 환율이 많이 연결돼 있는데 중국 위안화 환율이 훅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한국 원화가 뭐 투기적인 세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접고 지금은 좀 뭐 주식의 선수들도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그 서학김이라고 표현되는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또 환차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또 그걸 또 상쇄할 만큼 미국 시장이 오른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투자와 관련해서 어떠한 마인드 아니면 투자 그 포지션을 갖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제 대응을 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끼리는 사실 경쟁이 좀 극심합니다. 수익률 많이 올리는? 예, 그러니까 뭐 자산 이용사면 다른 자산 이용사보다 내가 당연히 잘해서 그래서 그 개인들이 많이 투자해 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서로 간에 경쟁을 해요. 뭐 그 장기로 투자한다라는 연기금들도 다른 연기금 수익률이 얼마나 나느냐 늘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환율이 어떻고 뭐 유동성이 어떻고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것 같지는 않은 문제, 이런 문제에서 0.1%포인트라도 수익률을 더 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고 어떤 대응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요. 근데 개인들은 사실 그럴 만큼 전업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시간도 그렇게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만큼 뭐 손실난 거를 매매하고 손절매를 하고 새로운 거 사는 거 정말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어제 가격 종가로 가격 계산이 다 돼 있어요. 시가평가가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평가 이익 손실이 났을 뿐 아직 실현 손실이 아니야라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평가가 손실난 거는 자기가 그냥 그 돈이 날아간 거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난 종목을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 사는 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적인 대응이 되는데 개인들은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주식을 사시는 거 저는 반대예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하나 털컥 걸려들면 거기서 그냥 그 주식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번 성공했는데 한 번 그런 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게 괜찮을 것 같아. 뭐, 그래서 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주식 투자의 1번 원칙은 여윳돈으로 하라. 여윳돈. 예, 여윳돈으로 하라. 여윳돈으로 하면
이런저런 이유에 따라서 내가 팔거나 그럴 생각을 잘 하나. 이거 팔고 뭐 은행에 1% 예금 받나? 뭐 예금금리 아닌데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부터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러면 떨어져도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야 될 건데 그러면 내가 뭘 사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이길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 투자한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도 마찬가지인데 환율이 움직일 수도 있고 위험이 하나 더 커진 거죠. 네. 환율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해외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죠. 더 위험한 걸 왜 하냐. 근데 이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기회일 수도 있다. 환율이 올라갈 때도 있겠지 그렇죠. 생각을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주가가 그 원화 베이스로 보면 미국의 주식이 더 싸진 거예요. 한국의 주식이.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예, 한국의 주식이 더 비싸진 거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보다도 심지어 더 올라갔는 데다가 환율 때문에 US 달러로 보면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10% 정도 더. 얘들이 왜 들어옵니까? 왜 들어옵니까? 그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주식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싸진 거예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비싸질 때도 있겠지만 환율은 크게 길게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우리가 1973년에 변동 환율로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US 달러를 유로화나 엔화 주요 통화에 대해서 보면 그때도 100, 지금도 100이에요. 지금 90 얼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뭐 70까지 갔다가 120, 130 갔다가 지난 40년, 50년 동안 오르락 내리락만 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본다고 한다면 뭐 미국 주식이 싸져서 좀 사다가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일로 한국의 환율이 폭등을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돈을 번 거죠. 그러면 이걸 미국 주식이 비싸진 거죠. 비싸진 미국 주식 팔고 싸진 한국 주식 살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어떤 굉장히 본질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기업이 망한다든가 그런 요인이 아닌데 내가 주가가 떨어졌다고 본다. 근데 이거 정말 그냥 사람들이 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가격 올린 것도 아니고 정말 괜찮은 거다 생각을 한다면 비싸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성공의 핵심 비결이겠죠. 인내 그리고 예. 장기 투자. 네. 예. 사실 그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변동성이 이렇게 심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 돼도 버텨야지라고 처음에 마음 먹었던 분이 막상 닥치면은 불안해져가지고 저점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어려운 상황, 마음이 불안한 그 상황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근데 주식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죠. 쉬워 보면 그냥 사고 팔고 매도만 하면 돈을 벌거나 잃는 게임이다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거는 돈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에 의한 변동이 굉장히 극심해요. 그래서 뭐 운칠 기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실력 30%밖에 결과를 30%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우리가 그걸 그래서 루저스 게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 프로의 경기는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네. 근데 아마추어의 경기에서는 뭐 누가 이제 테니스 경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프로의 경기에서는 90% 이상이 잘하는 사람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추어의 경기에는 70% 이상이 못하는 사람이 지더라는, 실수하는 사람이 지고 실수를 줄인 사람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네. 그건 뭐 프로 골퍼들은 그날 경기 잘하는 애가 이기는 거고 아마추어 골퍼들은 그날 실수를 좀 덜한 애가 이기고 뭐 이런 거예요. 네. 주식은 뭐냐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근데 무조건 이거는 루저스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그냥 떼부자 되겠네? 차도 바꾸겠다 금방 했다가 야 이렇게 하면 나 망하겠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정도 저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본인의 길로 가는 데까지 한 2, 3년 걸린다고 봐요. 네. 2, 3년쯤 지나면 더 이상 이 왔다 갔다 하거나 내가 실수를 많이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뭐 그냥 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의 경험을 갖고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잘 기억하고 올챙이 시절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는 표현을 보면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느냐면 처음에 습관을 잘 들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투자의 습관. 네. 처음에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게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식으로 했더니 되더라.
그런 식으로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동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맨날 뭐 뉴스 보고 뭐 하고 하면서 오늘은 이걸 살까 내일은 저걸 살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고 팔자 뭐 다시 사자 이런 매번 작전 짜고 전략 만들고 이런 게임이 아니고 그 습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좋은 습관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거래하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보통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투자할 때는 항상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칙대로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나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처음 들어온 투자자들이 실패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뭐 한 10%도 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 단계에서 본인이 습관을 들이지 못하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돈을 좀 잃기 시작하고 그렇죠. 손실 나서 매매하고 나서부터는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투자자들한테 꼭 그런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 2, 3년이 걸립니다. 그 2, 3년 동안에 내가 평생 이거 정말 재밌거든요. 주식이라는 거. 네.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거지만 이거 정말 재밌어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야 세상은 이 길로 가는 것 같다. 이 길로 가는. 지금 아니 그 자기 본인이 회사 일을 하더라도 뭐 회사에서 어떤 뭐 회의를 하거나 영업 방침을 만든다 이럴 때 세상이 지금 이쪽 길로 갑니다. 이쪽 길로 갑니다. 또는 저는 그런 것도 해요. 구독 경제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구독 경제. 뭐 아마존이 구독 경제가 듣고 그 이제 어떤 아는 분이 바를 하나 만들겠다. 요즘 세상에 바가 되겠냐? 예. 구독 경제로 갑시다. 회원제. 뭐 오프라인 바도. 예, 회원제로 가서 이 회원들이 여기 올 이유를 만들면 된다. 그러면 회원제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냥 뭐 만들어 놓고 손님들 오길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은 절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을 보면서 세상을 알게 되고 그리고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져요.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도 내가 이야기를 끌고 갈 수도 있고 이게 주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라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보면 계속 살아남아서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아야 된다. 네. 그게 중요하죠. 돈을 벌겠다고 들어오셨겠지만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에. 근데 살아남아 있으면 돈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새로운 게 더 다른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년을 어떻게 내가 버텨나가고 주식시장에 관심을 끊지 않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뭐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야 요거 그래 뭐 이거 사자 뭐 지금은 개인들이 유동성이 어떻고 이렇게 접근하셔가지고는 돈도 나중에는 남는 게 없을 거고요. 뭐 거의 7, 80% 이상이 그 돈이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만 들였지 배우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번수 이런 환경보다는 자기의 투자 습관, 원칙 같은 거를 정확히 이렇게 정해놓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 이번에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면은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재선될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한 일주일 전서부터 갑자기 바이든 후보가 거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 우리 주식시장에는 이제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주식시장은 사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주식시장 자체가 유연함 뭐 이런 거니까 그 주식시장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나쁘다고 봐야 될지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세 편성한다라는 겁니다. 대세 편성한다. 나는 암만 아닌 것 같아도 시장이 글로 가면 그래 인정. 내가 졌고 인정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되면 끝난 게임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월스트리트 가면 확 갔다가 또 지금은 또 아니에요. 왔다 갔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또 이게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는 것도 그래요? 있고 네, 그래서 모든 선거 그렇습니다만 가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특히 미국 선거에서는 이게 지지율 격차가 원래 컸던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커져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를 문제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 나스닥 시장이 괜찮았었잖아요. 며칠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이 상하원 다 차지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뭐 좋아지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보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까지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여러 가지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흔들릴 거로 보는 의사가 더 많았었잖아요. 네.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사실 뭐 그걸 블루웨이브라고 표현하죠. 아, 그래요? 블루웨이브라고 해서 민주당이 다 장악한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뭐 한 1년의 예산도 지금 미국 예산도 지금 못 만들었거든요. 10월부터 새로운 돈을 받아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 예산도 우리는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승인을 받는 그런 건데 미국은 하원, 상원에서 법을 만들어 매년 예산이 법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백악관하고 3자가 사인을 해야 돼요. 아. 그래야지만 되는 거고 한쪽이라도 사인을 안 하면 계속 공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세 개를 다 장악하면 강력한 어떤 정책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있죠. 그 말씀하신 거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세금 인상할 건데 이것 때문에 기업의 이익에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는데 과거 추세를 보면 과거에 어떤 민주당 대통령이든 시기하고 공화당 대통령이든 시기하고를 나눠서 보면 압도적으로 민주당 대통령이던 시기에 주가 상승률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이 뭐 1950년 한국 전쟁 트루만 대통령 때나 아니 나중에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존슨 대통령 이런 사람 민주당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민주당은 국제적인 정치 관계에서 전쟁에 잘 안 끼어들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공화당은 그걸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그 이전에 레이건 대통령도 굉장히 힘센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하면서 줄어들던 국방비 예산을 다시 늘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에 돈을 쓰는 이게 좀 불만족인 거고 그리고 전통 에너지 아니 그거 이미 끝난 거 아닌가 뭐 이 새로운 에너지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자꾸 전통 에너지 돈을 쓴다고 하지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라고 하면은 그 방산 전통 에너지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바이든 관련주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보면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중국이 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네. 월스트리트한테도 굉장히 많은 그 무엇인가를 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뭐 그 백악관의 그 나바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가 중국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해요. 쟤들 저 믿지 마라 중국의 앞잡이들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월스트리트가 최근에 이제 생각하기에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돈이 들어오기를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가 또 대통령을 하면 미국 연기금들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5%까지만 하겠다. 그 이상은 투자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만약 투자하면 법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네. 상원에서 특히나.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는 그게 불만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월스트리트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월스트리트 보기에 이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야 앞으로 또 중국하고 그러고 우리는 중국에 가서 돈도 못 벌고 그러나 돈 벌을 기회인데. 예, 그것 때문에 좀 확 가는 경향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런 이야기 해요. 아니 나는 과거에 다른 공화당 대통령과 다르잖아. 내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는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돈 벌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미국도 상당히 국제화되고 미국 S&P 500 기업들의 그 매출에서 거의 절반이 지금은 해외 쪽의 매출이거든요. 애플 아이폰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강한 미국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가 상당히 동조하고 뭐 군산 복합체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산 기업들 키우고 뭐 이러면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국제적으로 같이 평화롭게 지내자 이게 미국에서 돈벌이가 잘 되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거겠죠.
이제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썼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관세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유무역주의가 퇴보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염려는 사라지는 건가요? 미국은 다시 자유무역주의를 더 공고히 그 뭐랄까 그 지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마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좀 걱정스럽지만 새롭게 세상이 좀 쪼개지는 것 같아요. 보통 그 뭐라 그러죠? 그 블록화되는 나라들이 블록화되는데 그게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술로 블록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5G 이야기 많이 하는데 4G까지는 그냥 이 스마트폰이 기지국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다른 스마트폰과 연결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5G부터는 개념이 그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5G는 스마트폰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새로운 기계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이 아닌 기계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자율주행차만 하더라도 도로 위에 이게 얘가 기계가 있는 건데 이 기계가 저기 있는 신호등이나 뭐 이런 다른 옆에 있는 차들 이런 그다음에 또 이 도로 주위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주행을 하는 거거든요. 드론도 그런 것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물 인터넷 그래서 집에 수도 계량기 그것도 기계가 저쪽에 있는 그거 모으는 중계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게 여기서부터 5G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기술을 같이 공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 중국과.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미국의 군사도 그 국방도 이 베이스로 돌아가거든요. 미국이 갖고 있는 스텔스라고 하는 게 사실 적 깊숙하게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해 오고 이러는 건데 뭐 기계들도 커뮤니케이션하고 CCTV도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에 뭐 가령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중국산 칩이 들어가 있는데 백도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그렇지. 없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완벽하게 선을 그으려고 하죠. 그래서 아마 5G부터는 표준이 서로 달라질 것 같아요. 아, 옛날에 기술 표준이. 예, 우리 비디오 같은 거 보면 뭐 이 나라에서 똑같이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재생이 안 됩니다. 그치 이제 VHS 뭐 무슨 네. 이래 틀렸죠. 예, 규격이. 방식이 달랐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그런 기술이 만들어질 때 이걸 공유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다들 한 거죠. 왜냐하면 공유했다가 재해가 커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서로 쪼개져서 움직였습니다. 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텔레비전은 여기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있는데 이게 뭐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그런 거 인터넷 이렇게 되면서 다들 표준을 없애고 통일되면서 온 것이 90년대, 2000년대 지금 한 30년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다시 표준이 쪼개지는 거죠. 근데 유럽이 보통 이런 경우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는데 유럽은 이제는 노후화돼서 그럴 능력은 없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미국하고 중국 두 개.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일본 같은 게 떨어져 나올까? 일본도 왜냐하면 중국 시장을 잃기는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표준에 일본이 편입되는 거 일본도 그렇게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중국식 표준에 러시아도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라고 하는 거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 표준이 여러 개로 아마 쪼개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그냥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두 개의 어떤 디커플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각자 이해에 맞는 자기들만의 첨단과 관련해서는 네, 그렇죠. 뭐 사람들이 쓰는 일상적인 것들은 그러지 않겠죠. 가령 뭐 우리가 많이 컴퓨터에서 보는 PDF 문서 이런 거 중국에서 만든 문서는 안 보이고 미국에서 만든 문서는 보이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게 이제 5G 영역까지 가게 되면 스마트폰처럼 어느 나라 스마트폰이든 그냥 서로 간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품목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뭐 5G를 그 중심으로 한 어떤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디커플링, 블록화되는 걸로 나머지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다 통용되는 이렇게 좀 이원화되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좀 마찬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자기 나라 고용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수입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서 쓰자. 뭐 이게 좀 비싸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갈수록 강화돼 가는 것이죠. 강화돼 가면 미국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집권할 때 가장 우려스러운 게 사실 미국으로서 나쁠 게 없어요. 근데 뭐 가령 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이런 사람이 재무장관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워런 상원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본인이 내세웠던 그 공약이 뭐냐면 법을 바꿔서 미국의 기업들한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겠다.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람의 자격을 부여했는데 그러면 너도 미국 시민이다라는. 법인도. 네, 법인한테도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부과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지역의 그 사회를 우선하라. 그러니까 기업은 아니 뭐 법인이 뭘 그거 주주 이익만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주식 투자한 사람들 돈만 벌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문화가 있는데 법을 바꿔서 법을 여기다 법인 거기다 의무를 넣어서 사회의 의무를 다해라. 사회주의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인데 그런 분이 아마 지금은 재무장관 1순위 후보예요. 아, 네. 네. 근데 그렇게 보면 미국도 트럼프 못지않은 자국 우선주의라는 겁니다. 아, 민주당이든 뭐가 됐든. 네, 그 트럼프에 대해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 민주당도 만만치 않은 자국 우선주의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뭔가 세계 무역 이게 좀 더 완화되고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는 똑같을 것이다. 그 기조는. 예, 몇 가지 것들은 있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가령 파리 기후 협약 요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에너지를 계속 쓰자 이쪽 입장인데 바이든 후보가 되면 다시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해서 전통적인 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뭐 이쪽 비중을 높인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큰 변화인 거는 맞아요. 맞고 그다음에 또 큰 변화가 이제 미국 민주당하고 공화당 사이의 큰 변화가 전 국민 의료보험과 관련된 건데 요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미 대법원으로까지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큰 그 어떤 차이점은 경기 부양하는데 어디다 돈을 쓸 거냐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그냥 전 국민 기본소득 아이디어로 가자.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실업수당 뭐 주당 600달러씩 주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돈 주면 되지 않냐. 뭐 그러는데 공화당은 아니 그게 아니고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미국한테는 중요한 산업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 뭐 자동차 기업들 뭐 살리자. 뭐 보잉 저거 죽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저거 살리자. 뭐 항공사들 어떻게 살려야지. 이런 식으로 기업들한테 돈을 주고 그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더 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공화당 방식이고 민주당 방식은 돈을 그냥 기본소득처럼 가자. 이건데 이런 차이지. 뭐 민주당이 되면 그러니까 뭐 다른 정치 외교적인 거 빼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8천억 달러에서 시작하고 또 민주당은 뭐 3조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의사가 잘 안 맞아서 그 협상이 결렬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단지 액수만의 차이가 아니라 그 액수를 어디에다 집행할 것이냐에 대한 그 이견이 오히려 큰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 액수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보다 더 많은 돈도 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 백악관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 지가 알아서 쓰겠다고. 그거는 우리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러면 지금 이러저러한 어떤 미국의 정치 경제 환경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11월 대선 이후까지는 좀 이렇게 쉬는 게 낫지 않냐, 장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만큼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거기는 동의를 하시나요? 그 불확실성이 누가 대통령이 될 거다. 그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게 안 정해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에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은
이게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편 투표제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일부 에피소드 같은 거지만 몇 개씩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불복하겠다라는 식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바이든 후보 쪽에서도 원래 그거는 이게 지지율 격차가 크면 사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거는 잘못된 선거다라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이렇게 크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지율이 좀 이 차이가 줄어들고 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네. 예, 얼마만큼이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다 까보자 이러면 이거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겠네요. 예, 이걸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방식의 어떤 집계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11월, 12월까지 넘어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이미 그 11월, 12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일부 선물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미국의 여러 환경들 때문인지 지금 달러 약세가 좀 더 강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안화와 함께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싸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이미 투자한 분들은 환차손을 입는 거고 네. 반대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수출 기업들은 또 이익이 줄고 하여튼 이 환율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 보면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환율에만 관심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관심이 없었는데 해외 투자를 하면 관심이 안 가질 수가 없죠. 근데 해외 투자한 걸 굳이 원화로 따지시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거 원화로 따져서 원화로 환전하면 거기 또 수수료가 붙고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함정 하나 파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의 심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 이익 받다 해서 우리 보통 이익 실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돌리는 방식. 그렇죠. 현지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를 오히려 또 권하는 편인데 초기에 습관을 만드는데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국내 투자는 뭐 이 종목 저 종목 이 종목 좋대 저 종목 좋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저도 엘리베이터를 탁 타면 다들 뭐 보고 있는 거 다들 주식 뭐 보고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속닥속닥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듣는 이야기는 뭐 이게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 지금 지난달에도 신용대출이 얼마나 늘어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일들을 아주 크게 생각해서 지금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잘못된 습관을 만들 위험이 높은데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 아는 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정석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량주, 많이 대형주. 네. 정석대로 할 그러네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투자 패턴이 정석대로 바뀌고 그러고 나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 프로야구 보다가 한국 야구 보면 처음에 눈높이 안 맞아서 실망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도 괜찮은 기업들 꽤 많습니다. 예, 꽤 많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 투자한 분들이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보면은 잘 모르니까 진짜 우량주,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대형주, 아마존 이런 데다 투자를 하니까 정말 괜찮은 주에다 투자를 한 거네요. 예, 뭐 근데 꽤 비싸긴 하죠. 비싸긴 해도 계속. 많이 비싸죠.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대선 전후 하여튼 미국의 상황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뭔가 조심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 뭐 변수들 이런 거 예상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선거는 너무 한쪽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뭐 무슨 관련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관련주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랑 똑같습니다.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되면서 난리가 났죠. 아무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배팅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전 세계 주가가 마구 폭락을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날 미국 시장 열리면서 이게 확 반등을 했지만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을 치고 갔느냐면 인프라 관련주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거야. 아니 저기 두바이 공항을 가봐라. 얼마나 잘 해놨는데 미국 공항은 이게 도대체 부끄러워서 내가 가지 못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로가 얼마나 낡았고 항만이 어떻고 진짜로 미국은 그냥 낡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순간 다들 난리가 난 거죠. 인프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걸 본인이 사실 접은 거죠.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때 많은 사람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이야기했지만 아니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은 감세가 우선시 됐어요. 근데 트럼프는 공화당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감세보다 인프라 먼저 할 거야 뭐 이렇게 치고 나갔는데 공화당이 우리 민주당하고 합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합의 없이 그냥 완전히 밀어붙이는 이러진 않아요. 합의를 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운 주제가 감세인데 감세 지금 그때는 하원 상원 전부 다 공화당이 갖고 있을 테니까 지금 감세부터 하자. 이거 지금 안 하면 이거 하기 힘들다. 그래서 민주당에 이제 좀 어느 정도까지는 타협을 하면서 이거 밀어붙이고 대신에 이것까지 인프라까지 밀어붙이면 이게 우리 해도 넘어간다. 이거는 접었어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합의하기를 인프라 이거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인프라 투자는 다음 대통령 때 하겠다라고 하고 접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갔던 것들 다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대선 관련주라는 건 이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믿고 가고 그러면 안 되고 루머에 샀다가 뉴스 팔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겠네요, 진짜. 네. 그런 면들이 오히려 확실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많습니다. 근데 뭐 파리 기후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죠.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건데 그 외의 것들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계속 들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 언택이라는 화두로 엄청나게 뛰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막 버블 논란도 있고 고점 논란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러한 주식들을 가져가는 게 맞는지 혹은 추가로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제는 뭔가 안 오른 종목들로 갈아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IMF가 경제 전망을 해놨는데 그 IMF는 이제 그 내년 경제 전망을 지금 10월 달에 내놓거든요. 이게 가장 큰 행사입니다. 네. 4월 달에는 수정 전망 내놓고 10월 달에 물론 중간에 1월 달, 6월 달에도 또 이제 수정 전망 내는데 이거는 그냥 숫자만 약간씩 바꾸는 거고 4월, 10월이 핵심인데 이번에 경제 전망을 하면서 IMF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경기에 대해서 뭐 V자니, U자니, L자니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뭐 나이키다, 바나나 모양이다 말이 많았는데 여기 대해서 IMF가 K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K. 네. 이 K가 뭐냐면 요거 짝대기 요거 빼고 보면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양극화가 이루어진다. 네. 싼 주식은 이 주식들이고 비싼 주식은 이 주식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기도 그렇고 거기다가 언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아마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훨씬 더 쉽게 구매를 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잡고 구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인터넷으로는 쉽게 구매 버튼을 누르거든요. 이미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구매 버튼을 잘 누를 수 있도록 뭐 이것저것 안 누르고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뭐 1% 뭐 쿠폰 주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게 이제 비대면 뭐 특히 유통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아주 빠른 속도로 장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갈게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과정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추세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가지고 비싼 주식을 사는 거는 그런 이유로 조금 아니겠다 싶고 이걸 살 거냐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러게요. 그건 더 마음에 안 드는데요. 예, 이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면 1820년대 영국에 철도가 처음 들어선 거죠. 철도가 쫙 깔렸습니다. 하나가 깔렸는데 그 철도를 본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자마자 느끼는 건데 그 이전에는 영국에서 화물의 운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주로 그 배를 타고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내륙에
화물 운송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라고 하는 게 이 강을 중심으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로까지만 퍼진 거예요. 운하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 많았죠. 근데 철도를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아, 이거 세상이 일로 가네. 철도 관련주, 운하 관련주. 싸도 이거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당장 아니라는 건 압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이거 사서 뭐 하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일로 가는 거고. 이거 사놓으면, 아이고, 내가 그거 왜 샀을까 싶은 생각만 계속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거 사놓으면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거야. 세상 글로 가잖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기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그렇다고 이걸 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이걸 살 수는 없어요. 이걸 살 수는 없고. 네. 이거 살 때 이게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이 얼마 없다. 난 주식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없다. 난 조금씩 밖에 분할 매수밖에 할 수 없다. 잘 됐습니다. 비싼 주식은 분할 매수하는 거죠. 아, 분할 매수. 예, 분할 매수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생겼을 때마다. 예, 돈이 없이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분할 매수인데, 또 한 가지는 주가가 너무 비쌀 때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 한꺼번에 질렀다가 조금만 먹고 팔자. 그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근데 비싼 주식이 뭐 10년 동안 계속 비싸겠습니까? 2, 3년 동안 계속 비싸지는 않거든요. 지가 떨어지면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조금 샀다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럼 여기서도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뭐 분할 매수라는 게 늘 좋은 건 아닙니다만, 비싼 주식을 내가 돈이 많지 않아서 조금밖에 살 수 없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나면 분할 매수는 환상적인 전략입니다.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싼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 K자 올랐다 내려왔다. 예, 요게 경기순환주죠. 경기순환주. 경기순환주. 경기 안 좋을 때는 이쪽 갔다가 경기 좋아지면 또 올라옵니다. 운하 관련주가 아니고 얘들은 올라오는 그런 경기 사이클 주식들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런 이제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그래서 경기 좋을 때 올라오고 경기 나쁘면 또 푹 떨어져요. 푹 떨어졌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좋아진다고 좀 샀더니 푹 떨어져요. 경기 사이클 신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미국 주식들은 소비자 관련된 것들은 소비자들이 경기에 그렇게 심각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근데 배터리 이런 거는, 전기차는 경기에 심하게 안 타도 배터리는 경기에 굉장히 극심한 영향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들이 배터리와 같은 자본재 중간재라고 하죠.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경기 사이클을 굉장히 심하게 타는 기업들이 많고, 미국 기업들은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경기 보고 이게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다 뭐 그런 것에 따라서 한국의 대표 기업들 매매하고 이것도 괜찮다고 봐요. 요새 그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재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현대자동차를 사실 경기 민감주로 많이 보지 않았었나요? 경기 민감주로 봐야죠. 네, 봐야죠. 근데 그럼 지금은 그 일환으로 우리가 현대차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번에 뭐 수소차라든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새로운 4차 혁명 산업의 하나의 그 봐야 되나요? 테마로? 그 후자의 측면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겠고, 그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을 다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제가 볼 때 현대차는 지금 그 자동차 회사 완성품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은 신차 사이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신차가 나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신차 출시하는 주기랑 잘 맞춰서 내가 잘 적당하게 타이밍을 잘 맞추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술도 업그레이드 됐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새롭게 반영했거든요. 저 자동차 회사는 작년에 나온 차는 그런 편의 기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런 편의 기능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차가 출시된 이 회사에서 그 신차에 그게 장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게,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가는 신차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은 신차 안 나올 때 사는 거죠. 신차 그때 좀 싸게 팔 때 할인하고. 네, 신차 안 나와서 뭐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뭐 마이너스로 얼마로 떨어지고 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이럴 때 야 망했다 팔자 이게 아니고 좀 이따가 신차 사이클이 언제 들어오나 그때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테슬라처럼 그렇게 그 새로운 어떤
전기차 뭐 이런 컨셉이라기보다는 진짜 사이클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 보태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예전에 그 PDR 얘기 나왔듯이 뭔가 큰 꿈을 가지고 있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봐야 되겠네요. 시간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립니다. 근데 뭐 워낙 니콜라에 대한 그 뜨거운 그 이슈 때문에 네. 그거보다 더 뛰어난 현대차는 니콜라보다 훨씬 뛰어난데 뭐 요 현금도 많이 나오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더 높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게 많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 그런 게 우리는 일반화 시킬 줄 알거든요. 개념화 시킬 줄 알고. 항상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너무 먼 미래를 끌어오면 이거는 문제가 꼭 발생해요. 그래서 뭐 가령 뭐 국가가 부채를 늘리는 게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돈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끌고 와서 우리가 지금 다 써먹고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이 차라리 좀 굶어라 다음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주가를 확 끌어올려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땡겨와가지고 지금 주가 끌어올려 놓으면 그 다음 세대는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우리가 국가 부채를 관리하듯이 주가는 뭐 누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미래의 가치를 너무 끌어당겨 오는 건 이거는 막아줘야 되죠. 미연주는 그런 행동을 굉장히 잘해요. 아, 네. 이거 주식시장이 너무 미래를 당겨온다 싶으면 돈줄을 조여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면 이렇게 미래를 막 당겨오지 못하거든요. 네. 조금 더 현실적인 걸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미래를 끌어당기는 거는 이거는 버블의 신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실적이 좋아요. 바이. 아이고 뭐 주식을 그렇게 뭐 주식이 채권인가 당장 눈앞에 있는 현금 가지고 그 돈을 번다 못 번다 가지고 뭐 저기 주식을 사라 팔라 이런 이야기를 하네. 그건 좀 너무 주식하고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이 지금 돈 못 벌어도요 2년 후 3년 후에도 돈 되면 돈 엄청 벌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거 버블인데 패대도 너무하네. 내년 정도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돈 못 벌고 내후년에 돈 번다는데 그거는 좀 버블인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당장 올해 돈을 못 벌어서 이 기업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주식의 본질은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미래로 가서도 안 되고 지금은 돈 못 번다. 그럼 내년에 돈 벌 수 있겠는가?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게 그 사이클 아닙니까? 돈 벌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이게 저는 주식의 핵심이라고 보지 너무 먼 미래까지 끌고 당겨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격에다 반영하는 거 그거는 버블의 논리지 주식의 논리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즘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실적을 확인하고 실적이 좋아질 어떤 종목들을 선택을 해라 이런 게 나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앞으로 더 좋아질 기업, 그러니까 그것이 매출로 실적으로 이익으로 가시화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연준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시스템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뭔가 지난번 이번 말씀하신 그 IMF 발표 10월 달에 네. 6월 달에 발표했을 때는 전망치로 그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데이터들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이 뭐 한 0.3%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중국도 뭐 몇 프로 0. 몇 프로 좋아지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3%인가 4%가 확 뛰어버렸잖아요. 그 전망치보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거 갑자기 좋아진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네. 그게 지난번에는 사실 그까지는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의회가 푼 돈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갈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2분기 GDP가 마이너스 30%, 30 몇 프로더라? 그 정도까지만 대충 알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3분기 GDP는 플러스 30 몇 프로가 나오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주로 이제 뭐 그 주당 600달러씩 나간 실업수당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정부가 쓴 돈이 곧바로 이렇게 소비로 넘어온다. 사람들이 이게 집안에 갇혀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름이 되니까 그냥 다 이것도 가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빨리 즐기자. 여름에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여름에 우리가 너무 많이 끌어당긴 거 아닌가? 3분기에. 이 4분기에 또 사람들이 또 확 줄여버리는 거 아닐까? 이게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3분기 엄청 많이 쓴 거죠. 근데 IMF는 그걸
끌어당겨 쓴 거라는 걱정은 일단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이 정도로 썼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8%인가 마이너스 8%인가 뭐 7%인가 이렇게 했다가 마이너스 4 정도로 이렇게 확 올린 것 같은. 네네. 그러니까 야,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엄청난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걔네들은 그 기축통화국에 갖고 있는 강점이 그거죠. 그러니까 돈을 갖고 단기간에 확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걔네들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단기간 효과에 끝나는 거고 다시 뭐 사람들이 텔레비전 6개월 만에 한 번씩 안 사듯이 다시 떨어질 건데 이걸 끌어올리는 거는 돈의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돈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그 전망치가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주 최악의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일본의 경제가 그만큼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늙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역동성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게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사이클과 같은 것이기도 하고 케인즈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케인즈가 쓰는 표현은 뭐냐면 경제라고 하는 게 요 정도 성장률을 유지해야지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정도 성장률 안 되고 요 밑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안 돌아간대요.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 마치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펌프하는 물 펌프 같은 거 그렇잖아요. 물을 좀 붓고 마중물이라고 하는 걸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와요. 근데 계속 나오는데 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안 나와 버립니다. 어느 정도 수준은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만 돌아가죠. 이거 비행기 같으면은 실속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스톨 스피드라고 해서 비행기가 어느 정도 속도가 나야지만 날아가는데 이 속도 밑으로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냥 추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그 실속 레벨 밑으로 성장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고 무조건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그 아베 총리 시절에 끌어올리던 노력이 어느 정도는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실패 쪽으로. 예. 근데 걱정스러운 건 우리나라도 지금 그 실속으로 자꾸만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미 심각해지면 되돌리기가 더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 초기에 잘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가 좀 잘 되는 어떤 방법들이 찾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하여튼 불확실한 면은 있는 거는 맞죠. 네. 그 올 초에는 아주 많이 떨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었는데 신규 투자자들이 계속 또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부동산 그 억제 정책을 아주 강하게 펼치면서 그거 외에 또 돈 벌 방법이 뭐가 있냐. 월급 근로소득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필수죠. 왜냐하면 은행 예금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뭐 나의 노후를 대비하겠다 생각을 하면 뭐 내년에 여행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겠다. 그런 경우는 주식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인 목돈 마련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를 뭐 습관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투자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든다 보는데 나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겠다 생각한다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주식만이 거의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주식이라고 하는 게 저는 처음 시작하셨으면 그리고 또는 과거에 했다가 이제 그만뒀다가 다시 하시는 거면 2, 3년 동안은 내가 거기서 습관을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돈 벌겠다가 아니고 습관을 만들겠다는 관점에서 스스로를 계속 관찰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2, 3년 정도 해서 내가 습관을 만들고 이걸 평생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주가가 높다는 이유로 안 할 이유는 없죠. 네. 근데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벌고자 이제 투자의 하나의 방법으로 주식을 선택하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버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다. 중국의 케이스를 봐도 지난 10년간의 그 데이터를 보면 개인 투자자의 90%가 돈을 잃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중국은 공식적인 통계가 있는가 보네요. 그런 주장들이죠. 예. 그 예전에 어떤 대형 증권사에서 계좌를 한번 까본 적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까보니까 대충 그런 결과가 나와요. 대충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게 10%는 채 안 되는 것 같다. 5%는 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에 들어와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투자를 안 할 거냐?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에 주가가 뭐 떨어졌다가 저점 대비 30% 50% 올라갔다 그러면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고 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욕망의 고리를 끊지 않는 이상 다음에 또 주가 올라오고 나면 또 그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훨씬 더 내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습관을 잘 만드는 노력을 어쨌든 해놔야 된다. 왜냐하면 주가가 폭락했다가 다시 뭐 바닥에서 뭐 따블 올라갔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몇 번은 생길 건데 그때마다 돈 잃고 나올 거냐라는 겁니다. 내 욕망을 없애든지 아니면 내가 그때마다 돈을 잃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돈 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습관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2, 3년간을 한번 이거는 공부도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제 공부도 되고.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공부도 되고, 그리고 나의 시각도 많이 넓혀주고.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도 70대, 80대를 만나도 주식 좀 하시죠라고 합니다. 전체 투자 자산의 5%만 하세요. 5%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 저도 지금 젊은이는 아니지만 예전에 젊은이 왜 내가 주식을 해야 돼? 뭐 이런 말씀하신. 그 손주하고 앉으셔가지고요. 뭐 학교는 공부는 잘하니 뭐 회사는 취직은 하냐 뭐 결혼은 애는 이런 말씀하시면 그냥 다음부터는 안 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테슬라를 샀는데 어떻게 생각? 할머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렇죠. 어우, 멋있는 분 같고. 네, 내가 그 스스로 이제 주식을 안 하면 갈수록 내가 좁혀져 가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본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이걸로 이제 갈수록 나의 시야가 좁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대화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나의 인간관계에도 갈수록 좁혀져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돈 번다 생각 안 하고 한 2, 3년 하겠다. 습관 만들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이게 돈에 관심이 없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어떻게든 벌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런 게 관심이 간 거예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여기저기 유튜브 몇 개 본 거밖에 없어요. 굉장히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식 투자하다가 이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 5G라고 하는 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지?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 거지? 그런 걸로 해서 내가 쭉 찾아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이런 과정이 저는 주식 투자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습관이 잡혀 있는 거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행동하면 그냥 크게 손실 안 보고 이 길로 가는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당장 한 방에 유튜브 몇 개 보고 뭐 어디서 종목하는 거 보고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거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무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처음 투자를 시작해서 2, 3년간은 뭐 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적은 돈 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 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좀 뭔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식으로 원칙에 맞는 투자. 근데 뭐 그 돈의 규모라는 각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은 돈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전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훈련인 거죠. 실전이 되려 그러면 내한테 의미 있는 돈이어야 됩니다. 그러겠네요. 또 그 말씀 들어보니 우리 왜 골프 치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골프 실력이 빨리 늘려면 가서 내기 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으면 막 잠 못 자고 억울해가지고 집중이 돼가지고 실력이 팍팍 는다고 그런 논리로 봐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이게 밤잠 못 자면서까지 물론 주가 지수 전반이 떨어지고 금융이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느냐면 내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인데 이 돈 없어도 나는 견딜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그 투자 금액을 처음에 저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 돈 없이 2, 3년 동안 이 돈 잃고 2, 3년 동안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가령 1,000만 원이다 치면 거기다 곱하기 3천만 원. 근데
내일 당장 떨어지기 시작해서 30%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가 지수가 한 30% 떨어지고 나면 한 1, 2년 지나면 회복해요. 네. 이번에는 불과 뭐 한 두 달이었지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내가 잃고, 버텨낼 수 있는 시간, 뭐 한 1, 2년 버텨낼 수 있는 시간, 그 돈이 1,000만 원이라는 거의 3배 정도로 계산을 해서 그걸로 투자를 해야지 내가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일 수가 있어요. 작은 돈으로 하면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잃어봤자 뭐 얼마 안 몇천 원, 되니까. 뭐 재미도 없고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큰 어른들이거든요. 아이들 소꿉놀이 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진짜 실전이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긴장하고 머리털이 쭈삣쭈삣 서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지만 내가 뭔가를 배우고 내 삶에 의미 있는 흔적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겠네요, 진짜.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올해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잖아요. 쌀 때, 코로나 이후 3, 4월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내가 주식 체질인가 봐. 내가 특기가 있나 봐. 이러면서 이게 좀 무리한 행동들을 할까 봐 걱정하시더라고요. 자만심을 갖게 되고. 네, 처음에는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반성도 하고, 내가 이런 거는 조심해야지, 그런 걸 이제 꼼꼼하게 쓰고 하는 사람들, 이게 복귀죠. 주식도 저는 복귀를 바둑처럼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걸 했을까? 그 전에 내가 번 거를 내 실력이라고 내가 오판을 냈구나. 사실 주식에서 버는 거에 거의 대부분은 세상이 그렇게 가서 그런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운칠기삼. 내 실력은 한 30%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떨어질 때도 올라갈 때도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올라갔다고 해서 자기가 이거 자존감 너무 올라가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복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의 심리 상태를 자기가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심리 상태 보통 왜 잘 되다 보면은 뭐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더 무리한 배팅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안 되면 또 그냥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진짜 비관하게, 이 심리를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뭐 우리 상무님은 개인적으로 뭐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나요? 처음엔 다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비슷한 흔히 말하는 데자뷰라고 하죠. 네. 기시감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이런 느낌 있었던 것 같다. 언제쯤. 그때도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었지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그때도 그랬지만 그때도 견뎌내니까 결국은 돌아갔더라. 이런 주식들은 뭐 이런 이제 그런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가령 전쟁이 났다. 어느 장군을 따라갈 것이냐. 이기고 있는 장군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뭐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람이 이겼다고 미래도 이긴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게 과거에 이긴 게 그냥 우연에 의해서인 것만은 그런 건 아니죠. 뭔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 과거의 실적에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과거를 실적을 만들어 갈 때까지는 내가 스스로 나를 관찰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한테 요거는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자기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거죠. 주위에 이렇게 사심 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식은 커뮤니티 문화에 출발하거든요. 원래 주식은 살롱 문화고, 원래 주식은 커피하우스에서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거 괜찮아 해봐 이렇게도 시작해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론을 해서 하는 거죠. 옆에서 누가 그러고 있으면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저쪽에서 그거 아니네. 이 사람은 좀 많아. 이런 식의 그런 문화가 서양의 주식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양에서는 그런 식의 문화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이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혼자서 유튜브 보고 종목 고르고 그래서 그래 나 이거 살 거야 라고 혼자서 결정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 빠져 있는 건 토론이죠.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주입식 교육 받아가지고 정답만 찾으려고 하고 우리 머리는 맨날 정답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요즘 여기가 좀 잘 맞추는 것 같아. 뭐 요 리딩방 이런 식으로 계속 정답만 찾아가는데 주식은 그런 게임이 아니거든요.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서양 애들은 주식 잘하는 애들 보면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좋은 고등학교 전부 다 토론식. 그런 예. 그러니까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종목을 뭐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뭐 요트 클럽이니 뭐니 이런 이제 사적인 클럽들을 통해서 종목을 이야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강해요. 여전히 그래서 이 주식은 크게 하는 사람들 서양 애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클럽 문화고 살롱 문화고 그런 문화인 거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옛날에는 그런 뭐 살롱에만 앉아가지고 뭐 시가 피우면서 이렇게 누가 주식 이야기하고 그것 가지고 뭐 서로 토론하고 이런 거.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무리하게 내가 요즘 지난번에 돈 좀 벌었다고 내가 좀 과도하게 흥분해 있나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나 스스로 진짜 내가 철저하게 내 스스로를 관리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커뮤니티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네, 이거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중국이나 그 한국 이런 여러 나라들 개인 투자자들의 대다수는 하여튼 돈을 잃는 어떤 이제까지의 패턴을 보였는데 미국은 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미국이 그렇지 않은가? 원인은 미국은 모르는 사람이 그걸 배워서 투자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 돈을 처음부터 불려주기 시작한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펀드 문화, 그 다음에 그 PB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들이 직접 투자로 가기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해야 우리의 부를 늘리는 거 아니냐, 확률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계속 해왔죠.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 전문가에 의존하는 시장에서 많이 이탈해 버렸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 펀드 하다가 지금은 다 ETF인데 ETF는 내가 직접 사는 거지. 이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전문가가 운용을 하도록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 논리죠. 월스트리트 자기한테 좋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한테 맡기세요. 1년에 2%씩 스스로 뗍니다. 뭐 이런 문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2008년 금융위기 겪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죠.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되는 거 아니다. 쟤들도 똑같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 2000년부터 이제 뭐 그 뱅가드 펀드의 존 보글 회장이 책도 써가면서 전문가들한테 맡기지 마라. 그냥 인덱스 해라. 뭐 이게 ETF 하라는 건데, 괜히 그거 수수료 주고 왜 그러냐. 걔들도 그냥 주가 지수보다 결코 잘하지 못한다. 주가 지수보다 잘하는 애들은 1년에 한 15%, 20%가 채 안 나온다. 80%는 주가 지수보다 못하니까 그냥 주가 지수에 투자해라. 그래서 뱅가드는 인덱스 펀드, 지금 ETF죠. 이런 걸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사람들도 대거 이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는 이런 흔히 이제 액티브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펀드 시장이 계속 위축되고 있어요.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시장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걱정도 많이 합니다. 이거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 심리에 따라서 훅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ETF가 대형 사고를 칠 거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훨씬 더 안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번에도 주가 폭락했을 때 사실 개인들이 이걸 더 사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들의 부는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부채가 많습니다. 미국 같으면 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토론하고 뭐 상담하고 이거는 뭐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게 꼭 뭐 저기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전문가에 대한 불신만 더 커져버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하고 뭐 그거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건 좋은데
그게 옛날 방식으로 전문가한테 돈을 맡기셔야 됩니다. 펀드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요즘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통해요. 그렇죠. 왜냐면 데이터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도 뉴스 나왔지만은 그 액티브 펀드들의 그 많은 숫자가 비중이 그 전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결과가 펼쳐지는 거죠? 전문가들이고 뭐 어떤 건 구조적인 어떤 제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어떻게 왜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내일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내일을 모르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 주식시장보다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가중평균에서 시가총 가중평균이라가 주가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치죠. 누구는 근데 이게 다들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올라가 있고 어떤 건 더 떨어져 있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들도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시가총액 가중해서 보니까 요만큼 올라가 있더라라는 건데 요게 이제 특히나 소수의 종목이 그러니까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소수의 종목을 잘 편입한 쪽만 이게 주가가 올라가 있겠죠. 근데 성과가 이제 그 액티브 펀드가 일반적인 시장만큼도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핵심은 아주 많이 성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수수료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아, 수수료만큼. 예, 펀드 매니저도 이런 작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갈수록 그런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냥 시장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크게 잘못되거나 뭐 크게 잘 될 일도 없지만 크게 잘못될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는 진짜 저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맡겼는데 실제로 펀드들은 집단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이 인덱스 중심으로 종목을 편입하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수수료만큼은 깎여 나가는 것이죠. 내가 차라리 그냥 했으면 수수료는 안 냈겠네. 이게 조한복을 회장이 옛날부터도 하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하려다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 선을 따라가거든요. 이 선을 따라가고. 왜냐하면 다들 직장인이에요. 그렇죠. 네. 시간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게 한두해 뭐 10년은 괜찮았지만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그런 직장인들이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져 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 지수 상승만큼 수수료 정도 미달하는 그런 펀드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쟤들이 전문가인가? 왜 우리가 쟤들한테 수수료를 주지? 이런 의문들을 자꾸 낳고 하는 그런 거였죠. 근데 뭐 최근에는 또 이제 상황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거는 다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액티브 펀드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새로운 ETF인데 액티브 ETF.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ETF는 그냥 우리가 요거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딱 붙여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 놓고 이제 수수료를 확 낮춰버린 거죠. 괜히 우리가 전문가니까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수수료 많이 받고 딱 붙여놓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딱 붙여놓거든요. 이야기해놓고 수수료 조금 받고 가는 게 ETF인데 그 ETF 중에서 일부는 또 우리가요 ETF처럼 하는데요. 다들 ETF를 원하시니까 저희가 ETF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거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은 그렇죠. 뭐 애플, 뭐 저기 테슬라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무조건 성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수보다. 그런 펀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ETF도 이 정도면 얼만큼 온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사람들이 야, ETF 사다 보니까 애플, 테슬라를 못 샀네. 조금밖에 못 샀네. 그걸 한번 사볼까?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강해져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ETF는 기계라고 보면 기계와 사람 사이의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는 갖고 싶은 거. 네. 종목. 그렇죠. 터미네이터처럼 기계와 사람 사이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 번씩은 기계가 이겨요. 네. 그러면 인간은 또 기계 약점 우리 알잖아요. 어릴 때 오락실에서 오락해 보면 요거 어디 약점이 있는지 우리 알거든요.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또 인간들이 기계를 제치고 가는 또 이런 국면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근데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하여튼 이 주식 시장도 살아있는 생물체 같아서 예, 계속 그 어떤 흐름, 문화, 트렌드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면서 이게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죠. 네. 하여튼 뭐 상무님 말씀 들으니까 주식 이 투자를 한다는 게 이 자체가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네요. 네, 워낙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서 네,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식 투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이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주식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